예, 7주차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한 거 잠깐 복습을 하면요. 마케팅 조사 과정은 문제 및 조사 목적 정의, 여기에는 탐색적 조사, 기술적 조사, 인과적 조사 이런 게 있고, 조사 계획을 개발하는 리서치 디자인이라고 했죠. 거기에는 자료를 1차 자료에서 찾을 것이냐, 2차 자료에서 찾을 것이냐, 조사 방법을 어떤 방법을 쓸 것이냐, 조사 수단을 설문지냐, 혹은 그 다른 기술 기반 장비냐, 표본 계획을 샘플링 프레임, 샘플링 유닛, 샘플링 사이즈, 샘플 사이즈, 또 프로시저, 샘플링 프로시저, 이런 것들. 그리고 접촉 방법을 결정할 때는 우편, 대면이 이제 페이스 투 페이스죠. 전화, 온라인 등이 있다라는 거 이미 얘기했고요. 조사 과정은 정보 수집하는 데 있어서는 조사원의 교육과 윤리문제 예방, 필드워크 진행, 또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는 코딩, 펀칭, 통계 분석, 그리고 이제 결과가 나오면은 그걸 가지고 보고서 만들고, 또 최고 경영자 요약이라고 해서 이그제큐티브 서머리, 그리고 또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등 있고, 마지막 이제 그걸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는 거죠.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복습했고요. 오늘은 이제 요 내용에 대해서 좀 원문 그대로, 영어 그대로 다시 한번 제가 한편으로는 복습하는 의미도 있고, 또 제가 여러 번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리지만 그냥 영어로 많이 쓴다고 그랬죠. 그래서 영어 용어 같은 거를 여러분 알아두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주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마케팅 조사 계획 관련 중요한 개념과 방법 보면 이제 세컨더리 데이터 나와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이제 2차 자료. 2차 자료는 다른 목적을 위해서 또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는 다른 목적을 위해서 수집되었거나 어딘가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자료들을 2차 자료라고 그러고요. 그거에 대응해서 우리가 원하는 특정 목적을 위해서거나 우리의 프로젝트를 위해서 수집한 그런 새로이 수집한 자료를 프라이머리 데이터 1차 자료라고 그러죠. 그래서 2차 자료를 활용하는 이유는 비용도 싸고 시간도 덜 걸리고 인력 낭비도 줄일 수 있고, 또 그 문제를 정의하거나 이러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좀 오래됐다든지 정확하지 않다든지 좀 우리가 원하는 거에 따라 수집하지 않았으니까 좀 내용이라든지 형식이라든지 이런 게 좀 다를 수 있다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많이 쓰는 그런 데이터. 그래서 일단 어떤 기업에 이미 있는 데이터라든지 인터넷에 찾은 데이터라든지 정부의 자료라든지 이런 걸 다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마케팅 조사와 관련된 그 자료 중에서, 방법 중에서, 우리 그러니까 그 방법 중에서 조사 접근 방법 67페이지 보면은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옵저베이셔널 리서치, 옵저베이션 하면 관찰이죠. 관찰법입니다. 관찰법이라는 것은 조사자들이 자료를 수집하는데, 새로운 자료를 수집하는데 실제로 관련되는 그 행위자라든지 어떤 그런 환경 같은 거 세팅을 관찰함으로써 자료를 수집하는 거죠. 그래서 에스노그래픽 리서치 하면은 민속학적, 그죠? 민속지적 또는 민속학적 조사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어떤 문화적 이해를 제공하는 어떤 앤스로폴로지, 거기 앤스로폴로지 나오죠. 그 앤스로폴로지는 이제 문화인류학 그과 다른 사회과학 원리 이론 해서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어떻게 일하고 하는가에 대해서 문화적으로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런 걸 이제 우리 에스노그래픽 리서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문화인류학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아프리카 이런 데 가서 그 토인들, 그 원주민들이랑 같이 생활을 하면서
아 이들이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인류가 과거로부터 거기는 아직 미개한 곳이면 발전했겠구나 이런 걸 알아내는 게 이제 관찰법, 특히 ethnographic research라고 얘기를 하죠. 민속지적. 그냥 원어로 알아두세요. 다음에 이제 포커스 그룹 리서치 or FGI, 포커스 그룹 인터뷰라고도 해요. 이건 뭐냐 하면 필요로 하는 사람을 한 6명에서 10명 정도 이렇게 모아요. 우리가 조사하고자 하는 거에 대해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아는 사람을 한 10명 정도를 어떤 그 인구 통계적, 데모그래픽 하면 인구 통계적이죠. 그리고 사이코그래픽 하면은 심리 도식적, 그리고 또 다른 어떤 고려해야 될 요소에 따라서 조사자들이 선정을 해요. 네? 그러니까 뭐 연령대는 어떻고 뭐 직업은 어떻고 뭐 주부냐 뭐냐 그 우리가 조사하고자 하는 거 목적에 맞춰서 그런 그 인터뷰 할 사람들을 6에서 10명 사이를 모아놓고 그들에게 여러 그 토픽에 대해서 뭐 장시간 뭐 30분일 수 있지만 보통은 한 1시간, 1시간 반, 2시간 그 이상도 3시간 뭐 이런 식으로 장시간 이렇게 토론하도록 하면서 하는 방법이 FGI, 포커스 그룹 인터뷰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주로 프로페셔널 리서치 모더레이터, 그 안에서 이제 사회를 본다고 그럴까요? 이 진행을 하는 그런 모더레이터가 존재하죠. 거기가 이렇게 이제 그 과정을 이끌어 나가면서 하는. 근데 이게 실무적으로 굉장히 많이 쓰여요. 포커스 그룹 인터뷰 하면은 어떤 우리가 조사를 하고자 할 때 설문지를 만들어서 하는 것도 뭐 시간과 비용과 어떤 또 정확성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실제로 그런 사안에 대해서 잘 아는 소비자들을 이렇게 한 다음에 모아놓은 다음에 그들로부터 어떤 일상생활에서 기존 냉장고에 뭐 새로운 냉장고를 개발한다고 했을 때 그런 거를 출시하기 전에 또는 개발하기 전에 어떻게 어떤 냉장고가 필요할까 할 때 그들로부터 그런 욕구를 듣는 거죠. 지금까지 썼을 때 어떠했는지 뭐 연령대별로 뭐별로 뭐 이렇게 모아놓고선 각가지 사안에 대해서 그렇게 듣는 겁니다. 그리고 또 GDI 뭐 그룹 다이내믹스 인터액션 그런 것도 있어요. GDI 이거는 그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자기네들끼리 막 이렇게 서로 대화하고 토론하고 막 이러면서 거기서부터 우리가 발견하고자 하는 것들을 찾아내는 방법, 그거를 이제 GDI, 그룹 다이내믹스 인터액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6에서 10명까지 하고 그랬는데 점점 더 인원수가 줄어요. 왜 그러냐면은 또 인원수가 많고 그러면은 좀 산만해지고 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가급적 줄어나가는 추세다. 뭐 이런 것도 나와 있고요. 이제 서베이 리서치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든지 신념이라든지 선호라든지 만족들 이런 것들을 평가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는 거죠. Undertake surveys. 그래서 이 전체 그 인구 중에서 조사 대상 전체 모집단, 여기서 population은 인구라기보다는 모집단이죠. 모집단 중에서 특정 숫자의 표본을 가지고 조사하는 거, 이게 이제 survey research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behavioral data다 그러면은 customer leaves traces of their purchasing behavior in store scanning data, catalog, and online purchases and customer databases. Actual purchases reflect consumers' preferences and often are more reliable than statements made to market researchers. 하면 이제 소비자들이 이제 흔적을 남긴다는 거죠. traces, leave traces. 그들의 어떤 구매 행동과 관련된 거를 어디 남기냐 하면은 우리 그 마트에 가면은 슈퍼 같은 데 이렇게 가면은 이 스캐닝 데이터 제품을 이렇게 찍으면은 나오는 그 스캐닝 데이터라든지 뭐 카탈로그를 이렇게 오려 가지고 뭐 쿠폰 같은 걸 썼다든지 온라인 구매는
그런데 남죠. 구매 이력이. 그리고 또 고객 데이터베이스 이런 데 남잖아요. 뭐 카드 쓰는 것도 관련되고. 그런 것들을 분석하는 것들을 우리가 비헤이비어럴 데이터라고 하죠. 그래서 실제 구매는 소비자들의 어떤 선호를 반영하고, 그리고 시장 조사자에게 하는 어떤 그런 진술보다도 보다 어떤 시장 조사자들이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말보다도 실제 행동이니까 비헤이비어럴 데이터니까 보다 뭐 신뢰할 수 있고 정확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다음에 이제 experimental research 하면은 가장 과학적이고 타당한 조사인데, 이거는 뭐냐 하면은 cause and effect relationship, 어떤 우리가 관찰하고자 하는 그런 결과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다른 의견 같은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요거에는 요게 영향을 미쳤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쉽게 얘기해서 뭐 우리 생수라고 합시다. 그러면 생수라고 했을 때 그 생수의 크기를 어느 정도로 하는 게 정확하냐, 좋냐. 뭐 우리 350ml도 있고 250ml도 있고 200도 있고 막 있잖아요. 그랬을 때 뭐 사람들이 쫙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걸 많이 이렇게 관찰을 한다 그러면은 그거를 보고선 어느 거를 먼저 좋아하고 선호하는지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실험 조사를 통해서 뭐 그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그러니까 조건들은 일정하게 해놓고 어떤 원인이 더 그런 거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책에서 보시면 이제 뭐 결과와 대립하는 설명들을 제거하고, 그죠? 인과관계를 잡아내도록 설계하는 거,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뭐 미국에서는 그 아메리칸 항공의 어쩐 뭐 초고속 와이파이에 대한 것들이 그 교과서에 다 이렇게 예로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실험법이라는 건 뭔지 아시겠죠? 네? 뭐 가격 같은 경우도 어떤 주는 얼마, 어떤 주는 얼마 이렇게 해놓고 그거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이용하는 것들을 이제 파악하는 것 같은 거를 익스페리멘트, 실험이죠. 실험 조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다음에 조사 수단. 그럼 과연 어떤 조사 수단을 1차 자료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 어떤 조사 수단을 쓸 것이냐. 첫 번째가 이제 설문지죠. 설문지는 a questionnaire consists of a set of questions presented to respondents. 여러분들도 아마 설문지를 다 응답해 보셨죠. 그건 이제 간단한 것부터 복잡한 것까지 많은데 그걸 이제 questionnaires 합니다. 그래서 많은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because of its flexibility, 뭐 이 설문을 만들고 뭐하고 하는 데 따라 좀 이렇게 유연하죠. 자유롭죠. 그래서 보통 1차 자료, 프라이머리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 가장 흔하게 쓰는 방법이다, 수단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제 퀄리테이티브 메저라는 것은 그 설문은 여러분들 보면은 되게 구조화되어 있다고 그래요. 보통 번호로 체크를 한다든지 뭐 1, 2, 3번 고른다든지 선택을 한다든지 1점으로부터 7점까지 중에서 뭐 이렇게 어떤 뭐 매우 좋아한다, 좋아한다, 보통이다, 좋아하지 않는다, 전혀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놓고선 1, 2, 3, 4, 5 해놓고 체크하도록 한다든지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말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주관식 비슷하게 말로 좀 설명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는 거를 이제 퀄리테이티브 메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퀄리테이티브 리서치 테크닉은 상대적으로 언스트럭처드돼 있다. 구조화되어 있지 않다. 뭐 이렇게 1, 2, 3, 4 어떤 숫자라든지 뭐 이렇게 딱딱 짜맞춰져 있지 않다라는 거죠. 언스트럭처드 돼 있는 측정 방법이고, 그래서 광범위한 범위의 그 응답을 가능하게 한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유용한 1단계다. 소비자들이 브랜드에 대한 어떤 그리고 제품에 대한 지각을 조사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유용한 그런 거다. 그리고 이것은
매우 그 직접적으로 팍 어느 걸 좋아합니까? 이렇게 직접적으로 묻는 게 아니라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의견이 어떠세요? 뭐 이런 식으로 좀 간접적인 애둘러 얘기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래서 소비자들은 그들 자신이 있어서 프로세스에 있어서 그들 자신을 은연중에 이렇게 나타내게 된다라는 거죠. 예. 그렇게 하는 게 이제 뭐 정성적 조사 뭐 이렇게 퀄리터티브 리서치 이런 말도 써요. 우리가 보통 퀀티터티브 하면 정량적 숫자로 보통 나오는 거 QUAN, TITA, TIVE 퀀티티브라고 한다 그러면은 숫자로 이렇게 딱딱 떨어져서 나오는 걸 얘기하는 거고 그거와 대응해서 뭐 설명이라든지 말로 이렇게 길게 나오는 거를 정성적 퀄리티티브 메저 이렇게 얘기를 하죠. 퀄리티티브 리서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조사. 다음에 이제 테크놀로지컬 디바이스 그러면은 뭐 갈바노미터 나오는데 이건 뭐 검유계 뭐 그래서 이게 뭐 갈바노라는 사람이 그 이탈리아 무슨 그 전기 관련된 학자죠. 물리학자죠. 그래서 이제 뭐 우리 저런 얘기 들었죠. 그 개구리 다리에도 전류가 흐른다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인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체크하는 거 또 스킨 센서 뭐 이렇게 신체 표면에 피부 표면에 땀이 얼마나 나오는지 뭐 이런 거 센서하는 거, 또 뇌파 검색하는 거, 브레인 웨이브 스캐너 또는 풀 바디 스캐너, 전체 전신 스캔하는 거, 요런 것들을 아는 게 이제 그 기술 방법을 가지고 하는 거죠. 우리 우리 많이 요즘 그런 거 하죠. 뭐 심전도 체크하고 인바디 체크하고 뭐 인바디 같은 거로 체크하고 이런 것도 다 그런 겁니다. 예, 그래서 조사 수단에는 그렇게 정량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퀘스천이에요. 설문지 조사, 또 정성 조사, 주관식 조사, 또 기술적인 어떤 뭐 기자재, 네?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조사 이런 것도 있다. 다음에 샘플링 플랜은 샘플링 유닛인데 우리가 그러면 누구를 대상으로 조사할 거냐, 그 조사 단위를 뭐로 할 거냐 그랬을 때 아까 뭐 책에 제가 말씀드렸죠. 뭐 그 아메리칸 항공 뭐 우리 대한항공이라고 그럽시다. 대한항공에서 비즈니스 클래스 탑승객을 하는데 누구나 다 하면 되느냐 아니면은 출장 가는 사람 위주로 할 거냐 아니면은 놀러 가는 사람 위주만 할 거냐 아니면 둘 다 하느냐 이런 것들을 할 때 누구를 포함시키는가 할 때 whom should we survey 우리가 누구를 대상으로 조사할 거냐 할 때 그 누구에 해당하는 게 샘플링 유닛 표본 단위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물론 이제 뭐 그냥 비즈니스 클래스 탑승객이다. 그러니까 우리 이코노미 클래스랑 비즈니스 클래스가 있죠. 근데 이제 비즈니스 클래스 탑승객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 되지만 그 안에는 또 비즈니스 클래스 타는 사람 중에 레저를 위해서 놀러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일을 때문에 가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뭘 조사하고자 했을 때 뭐 기내 와이파이 같은 걸 조사하고자 할 때 누구한테 할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죠. 그런 걸 이제 샘플링 유닛이라고 그러고 또 how many people should we survey 하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한테 할 것이냐 이걸 샘플 사이즈라고 그러죠. 샘플 사이즈. 네? 샘플 사이즈. 다음에 샘플링 프로시저 하면은 how should we choose the respondent 하면은 그 어떻게 응답자를 선정하는가 뭐 이거는 사실은 바이어스가 있으면 안 되죠. 네? 치우치면 안 돼요. 뭐 우리 얼마 전에 뭐 지방자치 선거를 했지만 서울시 선거를 할 때 뭐 20세 젊은 층들 여러분들만 대상으로 조사를 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전체 서울 시민 인구를 다 대표한다고 하려면은 인구 비례에 따라 그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따라 뭐 20대, 30대, 40대, 50대, 뭐 60대, 70대 이상 그런 다음에 또 그 남자, 여자 뭐 이런 비율에 따라서 그걸 해야 되는 거죠. 또 뭐 지역도 고려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How should we choose the respondent? How should we choose the respondent? 이렇게 하는 거를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할 때는 probability sampling, 확률적으로 뭐죠? 바이어스, BIAS, 바이어스가 없도록 하는 거. 그래서 어떤 그런 신뢰 구간이라고 할까요? 어떤 우리 그래서 항상 조사하고 나면 뭐 표본 오차 몇 %에서 뭐 신뢰 구간이 어떻고 이런 얘기 하죠. 그래서 이 전체 모집단을, 전체 파퓰레이션을 샘플이 대표할 수 있도록 레프리젠터티브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얘기하면 조사와 관련된 수단에는 questionnaire, qualitative measure, technological device 세 가지가 있고, 다음에 sampling plan은 sampling unit, sample size, sampling procedure 이렇게 세 가지가 또 있다는 거 잘 알아두시고요. 다음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사례인데, 뭐 마케팅 조사가 항상 정답은 아니다 이런 사례인데, 여러분 잘 아시죠? 거기 뭐 마이클 조단 그 코카콜라 그가 1985년 벌써 꽤 된 얘기죠. 그때 이제 뉴코크, 그 젊은 애들한테, 예? 젊은한테 그걸 하기 위해서, 그 소구하기 위해서 젊은 애들한테,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이제 거기 나와 있지만 그 펩시 챌린지, 예? 펩시 챌린지라고 그래서 펩시콜라가 이렇게, 뭐 코카콜라가 1등 기업인데 이제 도전을 했죠. 그래가지고 어떤 무슨 그런 이 블라인드 테스트, 눈 가리고 이렇게 하는 데서도 이제 더 맛이 뭐가 좋냐 그랬을 때 이제 펩시콜라가 더 좋다 그러고, 그리고 또 엄청난 뭐 그런 그 마이클 잭슨인가요? 뭐 이런 유명 가수들을 이용해가지고 또 광고도 많이 하고 이래가지고 점점 더 이 펩시콜라가 인기를 끄니까 이제 코카콜라가 그런 젊은 층들, 예? 젊은 층들을 좀 이렇게 놓치지 않기 위해서 대대적인 마케팅 공세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뉴콕, 좀 젊다라는 거로 뉴코크 이렇게 해서 했단 말이죠. 그래서 뉴코크라는 게 젊은 층들이 좋아하는 달고 맛있는 콜라를 만드는 거였는데, 그래서 이제 그 점점 더 이제 좀 펩시로부터 펩시에게서 뺏기고 있는 그 시장 점유율이라든지 이런 걸 대전환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실제로 이게 먹히지 않았어요. 일단 소비자들이 많이 수십 년 동안 코카콜라를 사랑했던 애용자들이 막 항의를 했고요. 엄청나게 항의를 했고, 또한 매출 자체도 또 기대에 못 미쳤어요. 예? 그래서 이 코카콜라와 같은 이 유명한 회사도, 예? 결국은 시장 조사, 마케팅 조사랑 브랜드 전략에 실패한 거죠. 그래서 다시 코카콜라로 돌아갔고, 그래서 클래식 코크라는 말이 그래서 또 나왔죠. 클래식 코크라는 게. 예? 그래서 우리가 너무 마케팅 조사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걸 또 맹신해서는 안 된다. 항상 정답은 아닐 수도 있다. 그런 오류는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사례는 워낙 유명한 사례니까 여러분들 아마 인터넷이나 유튜브 같은 데 찾아보면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예, 결국 우리가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이유는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죠. 미래를 이제 포캐스팅하기 위해서인데, 그 미래 경영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수요를 추정하는 데 있어서는 뭐 잠재 시장 그러면은 잠재 고객이라고 그러면은 그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든 고객들, 이 사람들이 살 수 있는지 없는지는 상관없고, 구매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 상관없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소비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한다면은 구매력이 없기 때문에 조금 좀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정의하는 거예요.
그거 말고 이제 available market, 유효 시장이라고 그러면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매력이라든지 이용 기회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특히 자격 요건이 있는 성인들로 구성된 한정 유효 시장, 뭐 이렇게 볼 수 있죠. qualified available market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다 그러면 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는 뭐 유효 시장. 그럼 뭐 이제 성인 또 소득이 있고 뭐 이런 사람이죠. 근데 여기서도 이제 또 그런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 그러면은 드라이버스 라이선스가 있어야 되나요? 있으면 보다 더 정확하겠죠.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자기가 직접 운전은 안 하지만 또 자동차를 구매할 수도 있죠. 이제 그런 경우의 수도 생각을 해야 돼요. 어쨌든 포텐셜 마켓 하면은 이게 이제 구매력을 고려하고 있지 않은 관심을 갖고 있는 집단이고, 구매력과 이용 기회를 보유하고 있고 관심을 갖는 집단을 유효시장이라고 그러고, 다음에 목표시장은 특정 제한에 대해서 유효시장 중에 대해서 실제로 기업이 목표로 하고 있는 공략하기로 한 시장, 이거를 타겟 마켓이라고 그러죠. 타겟 마켓. 거기에 실제로 도달했다. 우리 제품을 사는 소비자들로 구성된 시장을, 자세 제품 구매가 이루어진 시장을 침투시장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침투시장. 예? 그러니까 갈수록 이렇게 부분집합으로 좁아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잠재시장서부터 유효시장, 목표시장, 침투시장. 우리가 뭐 자동차다 그러면 자동차를 살 수는 없지만 뭐 어린 친구들도 학생들도 그런 거에 대해서 중고등학생들도 관심을 가질 수는 있죠. 그죠? 거기서부터 이제 구매력이 있으면 유효시장. 그 중에서 내가 나는 특히 조그만 뭐 차를 통해서 젊은 친구들한테 20, 30대에 해야겠다. 그래서 뭐 이제 뭐 아반떼다 뭐 이렇게 한 다음에 실제로는 거기서 구매한 고객들한테는 침투시장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시장 조사를 하는 이유는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예요.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은 미래 수요량이 얼마일고 그거에 따라 판매량이 얼마인지 이거를 예측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굉장히 중요하고, 그죠? 예측이 잘못되면 재고로 쌓이고 골치 아프죠. 잘 안 팔리면. 그랬을 때 어떻게 보면은 시장 조사를 하는 목적은 많은 경우에 예측을 위해서예요. 그랬을 때 저희 시장 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수요 함수를 보면은 우리 73페이지 보면은 뭐 비용을 지출했을 때 어디까지 우리가 시장이 잠재 시장 도달할 수 있느냐, 비용을 많이 지출하면 지출할수록 도달할 수 있는 범위가 늘어나지만, 우리 그림 3-73페이지 보면 늘어나지만 일정 수준 이하면은 추가적으로 지출하는 거에 비해서 수요가 팍팍 더 시장 수요가 늘어나지 않죠. 예? 이런 거를 이제 첫 번째 그림에서 보여주는 거죠. 업계 마케팅 지출이, X축의 업계 마케팅 지출이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시장 수요는 쭉 이렇게 어떤 점근선이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특정 마케팅 환경을 가정했을 때 업계 마케팅 지출 함수로서의 시장 수요를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불경기냐 호경기냐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호경기면 시장 수요가 더 늘고, 불경기면 시장 수요가 더 줄어서 어떤 이렇게 둘 사이에 갭이 있는 거. 뭐 우리 그런 거 생각하면 돼요. 우리 영화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코로나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게 없었으면은 굉장히 인기를 끄고 뭐 1000만 이상 관객을 그거 했을 거도, 이게 있음으로 해서 뭐 요즘은 뭐 그 극장이 굉장히 불황이죠. 뭐 몇백만 달성하기도 굉장히 힘든 시장이 많죠. 그리고 또 더더군다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OTT라든지 이런 그 넷플릭스라든지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들이 집에서 보는 경우가 많이 나고, 그래서 결국은 이런 마켓 포텐셜, 확장 가능한 시장, 그 익스펜서블 마켓, 또 시장 점유율,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장 예측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판매량, 기업의 어떤 판매량을 예측하고 그거에 따라서 어떤 목표 같은 거를 뭐 지역별이나 뭐 기간별로 이렇게 할당을 하죠. 그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 뭐 판매 할당은 제품 라인이나 기업 사업부 또는 판매원의 판매 목표들 이런 거를 가지고 할당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세일즈 쿼타, 또 컴퍼니 세일즈 포캐스트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거는 책에 74페이지에 나오니까 여러분들 읽어보기 바랍니다. 뭐 판매 할당이라는 것은 제품 라인, 기업 사업부 또는 판매원의 판매 목표들이다. 이는 주로 판매 노력을 정의하고 자극하기 위한 관리 수단인데 보통 판매 조직의 노력을 늘리기 위해서 추정된 판매보다 약간 높게 정한다. 그래야 이제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판매 예산은 주로 현재 구매 생산 및 현금으로 의사결정을 위한 기대 판매량의 뭐 보수적인 추정치다. 지나친 위험을 회피할 필요에 근거하여 일반적으로 판매 예측보다는 약간 낮게 책정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여러분들 뭐 슬라이드에 모든 거를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책을 보고 더더군다나 이게 지금 저기 굉장히 이게 내용이 시험 범위가 짧죠. 80페이지, 80여 페이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책을 자세히 봐야 됩니다. 시험을 잘 보려면. 예, 다음에 이제 판매 예측 방법. 판매 예측 방법에 이제 뭐가 있는가 뭐 얘기를 하는데 구매자 의도 조사 그러면 구매 확률, 현재 및 미래 소득 그리고 경제 기대에 관한 고객 조사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설문조사 많이 했을 거예요. 신제품 같은 게 나왔을 때 이거 얼마나 좋아하십니까? 얼마나 사겠습니까? 뭐 이런 것들 조사하는 거예요. 뭐 산업재, 소비내구재, 미리 계획이 필요한 구매 및 신제품에 대한 수요 추정. 사실은 이게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 보고 여러분들 그러면 좋은데 수업 시간에 그거를 이제 뭐 이렇게 여기서 하니까는 설문지 같은 것도 좀 만들어 보고 그러면은 상당히 좋아요. 공부할 것도 많고 또 판매 조직 의견 종합 그러니까 실제로 시장을 잘 아는 사람들은 파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판매를 미리 이 정도 팔릴 거다라고 전문가들이니까 추정하도록 하는 거. 그래서 트렌드 전개를 이해하고 제품 지역 고객 및 판매원들에 의한 세부 예측 추정치를 수집하는 거. 또 전문가 의견은 실제로 딜러라든지 유통업체라든지 공급업체, 컨설턴트 및 업계협회를 포함 전문가로부터의 예측을 구하거나 경제 예측 기업으로부터 구매하는 거.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오랜 동안 그 업종에서 종사한 근무자, 뭐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상당히 맞죠. 그래서 이제 전문가 인터뷰 이런 얘기하고 이제 과거 매출 분석을 통해서 이제 뭐 과거는 뭐 현재의 뭐 거울이다 이런 말이 있죠. 그죠? 또 현재는 미래의 거울이고 그래서 과거의 어떤 추세가 미래에도 지속된다. 현재에 넘어서 미래에도 지속된다는 가정하에 뭐 시계열 분석, 시기별로 어떻게 되는지 또 지수평활법이라는 것은 같은 이렇게 추세를 보는 건데 최근 데이터에 좀 더 가중치를 두는 거죠. 그런 걸 지수평활법 그러고 그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뭐 통계적 수요 분석 또는 계량 경제 분석을 이용하여 판매 예측 기초로서 과거 매출을 분석한다. 그래서 과거 수요 분석을 기초로 미래 수요를 예측하는 방법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그리고 시장 테스트법이 있는데 고객 반응을 이해하고 미래 매출을 추정하기 위해서 직접 시장 테스트를 수행하는 방법 이걸 시장 테스트법 이렇게 얘기해요. 신제품 매출 또는 신경로나 새로운 지역에서의 기존 제품 매출을 예측하는 방법을 우리가 시장 테스트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있고요. 책을 여러분들 보면 74페이지에 보시면 총 시장 잠재력 그러면은
일정 수준의 업계 마케팅 노력과 환경 조건 하에서 일정 기간 동안 어떤 산업에서의 모든 기업들이 달성할 수 있는 최대 판매량, 이거를 총 시장, 우리가 마케팅 노력을 했을 때 달성할 수 있는 그 총 판매량, 최대 판매량, 이거를 우리가 총 시장 잠재력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지역 시장 잠재력은 실제로 마케팅 예산을 최적으로 배분해야 돼서 시도 및 나라별 시장 잠재력을 추정할 필요가 있다. 뭐 인구 수라든지 여러 가지 그 지역의 어떤 그런 특성에 따라서 하는 거. 그래서 시장 형성법은 각 시장에 있는 모든 잠재 구매자를 파악하고 그들의 잠재 구매를 추정하는 방법을 마켓 빌더 메소드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미국 내 지역 시장 잠재력을 추정하는 효율적 방법은 캐나다, 멕시코 정부와 함께 미국 통계청이 개발한 SIC 코드라고 보통 얘기하죠. 뭐 북미 산업 분류 시스템, North American Industry Classification System. 그래서 북미 산업 분류 시스템, 옛날에는 이제 SIC 표준 산업 분류, 그래서 스탠다드 인더스트리얼 코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모든 제조업을 20대 산업 영역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을 6자리 계층 구조로 더 나누어서 뭐 선반 제조업자는 선반 기계를 필요로 할 것 같은 제조업체들의 제품들을 나타내는 6자리 NAICS 코드를 우선 정할 것이다. NAICS 코드 이런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뭐 수출한다든지 뭐한테 표준 산업 분류 코드 뭐 그거랑 관련되는 거죠. SIC 그런 얘기도 해요. 스탠다드 인더스트리 코드. 기업은 고객 산업의 매출과 같은 각 산업이 사용할 선반 숫자를 적절히 추정할 근거를 정하는 것. 일단 고객 산업의 매출 대비 선반 보유를 추정하면 시장 잠재력을 구할 수 있다.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책을 보고 공부를 하기 바라고요. 다음에 뭐 산업 매출과 시장 점유율 나오고, 예측은 구매자들이 주어진 일련의 상황에서 행동할 것 같은 것을 예상하는 기술. 그래서 76페이지 그런 예측까지 나옵니다. 결국은 우리가 조사를 하고 뭘 하는 거는 다 예측하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불확실한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 우리 다음에 지난 시간에 아마 여러분들 그 저거 하면서도 한번 하긴 했는데, 그 수학 분석 이런 거 전략계획 수립하면서도 공부를 한 건데, 이제 거시환경 분석 있어요. 환경 분석. 결국 시장 조사라는 게 마케팅 리서치 또는 마케팅 인텔리전스라는 게 기업이라든지 어떤 조직을 둘러싸고 있는 그 환경을 조사하는 건데, 거기에는 이제 매크로 환경과 미시 환경, 마이크로 환경이 있다. 그래서 거시 환경은 기업이 통제할 수 없는 환경이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코로나다 이런 건 기업이 어떻게 할 수 없죠. 그런 거. 또 기술 발전, 그 중에서 기업이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또 그렇고, 또 자연적인 측면, 뭐 지리적인 우리 온난화 현상이라든지 뭐 온실가스 효과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뭐 이미 통제할 수도 있지만, 뭐 기온이라든지 또 그런 것 통제할 수 없는 것도 있죠. 자연적인 환경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또 어떤 사람들의 큰 흐름, 뭐 어떤 인구 통계적인 변화, 뭐 이런 것들은 또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환경이라는 건, 거시 환경이라는 것은 기업이 통제할 수 없는 환경을 얘기합니다. 기업이 직접 극복하거나 해결할 수 없는 환경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기업이 직접 극복하거나 해결할 수 있나? 거시 환경은 매크로 인바이러먼트는 NO! 할 수 없는 거죠. 통제할 수 없는 거죠. 기업이 통제할 수 있는 건데 뭐 경쟁자가 어떻게 움직이고 뭐하고 하는데 그거를 통제할 수 없죠. 엊그제 지난 주말에 뭐 SK 이노베이션이랑 LG 화학이랑 뭐 저거 했다, 어떤 기술을 훔쳐갔다 그래서 서로 싸웠잖아요. 싸우고 막 재판도 하고 막 그랬는데 결국은 누가 해결했어요?
뭐 미국 대통령이 가운데 서서 좋게 해라. 그러니까 둘이 2조 원인가요? 뭐 그거 내고 합의했잖아요. 이제 그런 거죠. 그랬을 때 어떻게 보면은 그 LG화학이랑 SK이노베이션 입장에서는 뭐 미국의 어떤 정부라든지 어떤 정치적 영향력 이런 거를 뭐 할 수 없죠.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거시환경적인 측면이죠. 그래서 거기서 보면 거시환경에서의 주요 영향력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거시환경에서 뭐 인구 통계적 우리 데모그래픽 인바이러먼트 하면은 세계적인 인구 증가. 우리나라는 인구가 뭐 아직은 이제 고령화 때문에 늘고 있지만 결국 출생률이 떨어지니까 줄고 있는 거고요. 연령 분포 점점 더 아유 죄송합니다. 줄고 있고 또 시장 내 다양성 뭐 또 다양한 인종이 산다든지 뭐 이런 것도 교육계층 같은 문제 또 가구 분포 또 이게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이게 지금 저거 하죠. 가구 패턴이 뭐 1인 가구 우리 과거에는 대가족 제도라든지 이제 부모와 뭐 이 형제 자매 2인 이상이 사는 게 많았다면 지금은 이제 혼자 사는 그런 가구가 늘어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큰 트렌드다. 환경 변화다. 이렇게 여러분들 볼 수 있는 거죠. 다음에 경제적인 환경에서는 뭐 소비자 심리, 뭐 경기가 불황이고 안 좋을 거라 그러면은 소비 심리가 팍 위축되죠. 그죠? 또 소득 분배가 뭐 이렇게 이 가진 자들은 더 많이 뭐 소득이 늘어나고 뭐 가난한 사람은 더 적게 뭐 그거 한다. 뭐 이런 어떤 소득 분배가 불평등 뭐 돼 있다든지 또 소득이라든지 저축이라든지 부채라든지 신용도 이런 어떤 요인들이 이런 요인들이 이런 경제적인 요인들이 또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리고 뭐 사회 문화적인 환경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여기는 그 사회문화적 환경은 여러분들 아마 소비자 행동 나중에 그 뒤에 가면은 이제 소비자 행동 측면에서 자세히 나올 거기 때문에 여기서 간단히 하겠지만 어떤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세계관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은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 또 타인에 대한 생각 조직에 대한 생각 사회에 대한 생각 뭐 자연에 대한 생각 그리고 전 세계 우주 뭐 이거를 관계하는 생각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쾌락 추구자들은 즐거움, 뭐 변화와 일상 탈출 이런 걸 추구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셀프 리얼라이제이션 자아실현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다. 예? 또 어떤 사람들은 보다 더 보수적인 행동과 포부를 취하기도 한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기업가 정신이라든지 이런 거를 얘기하고 신제품을 도입 이런 거 할 때 얼마나 이렇게 혁신적인 또 도전적인 그런 성향이 있냐 이런 걸 볼 수 있는 거죠. 또 타인에 대해서는 외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내가 걱정을 하고 신경을 쓰느냐 뭐 이런 거죠. 예? 그리고 자기와 자신 같은 사람을 찾는데 여러 가지 뭐 텔레비전, 비디오 게임,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 같은 소셜 서로게이트, 사회적 대리 현상뿐만 아니라 어떤 그 커뮤니티, 뭐 헬스클럽, 크루즈, 종교활동 같은 사회 부양 제품 및 서비스의 시장 성장을 시사하기도 한다. 이게 타인에 대한 견해고요. 조직에 대해서는 뭐 충성도, 뭐 신뢰할 수 있는 방법, 뭐 그리고 기업들은 좋은 조직 시민이며 메시지가 정직하다는 걸 확실하게 한다. 또 사회에 대해서는 사회를 보호하려고 하는 수호자도 있을 수 있고 사회를 움직이고자 하는 조성자도 있을 수 있고 사회로부터 취할 수 있는 걸 취하는 취득자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사회를 변화시키길 원하는 변혁가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더 심오한 것을 찾고 뭐 진리탐구를 하는 탐구자가 있을 수 있고 사회를 떠나기를 원하는 도망자 도망자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상당히 그 세계관, 자기네 어떤 자신의 주관적인 그런 견해, 또 자연에 대해서 또 뭐 그거에 따라서
소비 패턴이 달라지죠. 뭐 나는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그죠? 뭐 그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이 가지고 또 자연에 대해서는 뭐 훼손 가능성과 유한성에 대해 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환경적인 제품을 만들고 새로운 에너지원을 찾고 환경에 대한 영향을 줄임으로써 이게 돼. 그래서 최근에 진짜 우리 제가 얘기했지만 뭐 ESG 경영도 이미 얘기했고 또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많은 소비자들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그 탄소 제로, 온실가스 그런 환경을 보호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런 제품만 소비하고 그러는 경우도 많고 어떻게 보면은 뭐 우리 그 채식주의자 같은 경우도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죠.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 다른 이유에서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저걸 하고 세상에 대해서 좀 다른 생각과 그런 사회적인 관심과 의견과 뭐 이런 것들을 표명하는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전 세계에 대해서도 좀 이 동방 정교라든지 뭐 신비주의, 비술, 인간 잠재력 운동에 대해서 이 저걸 하는 거. 또 어떤 그런 핵심 문화 가치는 부모로부터 이제 얻게 되는 그런 신념, 그죠? 학교, 교회, 기업, 정부와 같은 뭐 우리가 1차 집단이라고 하는 그런 사회적인 제도에 의해서 강화되는 거를 코어 빌리프, 핵심 신념이라고 그러고요. 다음에 세컨드리 빌리프는 변화에 대해서 더 개방적이고 다른 그런 뭐 것들을 갖게 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결혼 제도를 믿는 거는 핵심 신념이지만 요즘 결혼을 안 한다든지 결혼을 반드시 할 필요 없다든지 일찍 결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부차적 신념이다. 뭐 이렇게 그거로부터 나온 그런 거라는 거죠. 예? 그래서 뭐 비영리 조직인 음주운전을 반대하는 엄마들의 모임, Mothers Against Drunk Driver, MADD 뭐 이런 것들은 예? 사실은 이 부차적 가치는 법정 운전 혈중 알코올 농도를 낮추는 것을 추진하는 거죠. 그래서 문화적 변동은 일어나게 마련이다. 그래서 뭐 어떤 우리 히피라든지 뭐 비틀즈 기타 문화 현상 뭐 이런 것들 뭐 미국 여러분들 아마 레이디 가가 이런 그 가수들 알죠? 뭐 이런 것들은 새로운 어떤 핵심 문화 가치는 아니고 거기서 파생돼 나오는 새로운 영웅과 그들의 활동에 영향을 받는 거다 이런 거고요. 다음에 이제 우리 그런 핵심 문화 가치 말고 하위 문화라는 게 있는데 하위 문화는 예를 들어서 뭐 10대들의 문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뭐 대학생 문화, 뭐 그런 거죠. 예? 서브컬처 그런 것들 뭐 요즘 뭐 미국 사회에서 좀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아시아권 출신의 문화, 뭐 이런 것들도 하위 문화라고 할 수 있어요. 다음에 뭐 자연환경은 뭐 코퍼레이트 인바이러멘탈리즘 그래서 환경 문제들을 저거 하는 거죠. 특히 자연환경에서는 원자재 부족이라든지 에너지 비용 증가라든지 공해 수준 악화라든지 뭐 정부 역할 변화라든지 뭐 여러 가지로 기업 환경주의라든지 그래서 환경 문제가 중요해지고 있죠. 다음에 기술적 문제는 특히 최근에 뭐 하이테크라든지 어떤 우주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굉장히 많이 뭐 나노 테크놀로지라든지 이런 게 되고 있는데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고 한계가 없는 혁신 기회가 이루어지고 있고 R&D 예산이 많이 그 투입이 되고 있고 어떤 국가별로 차이가 있다. 그죠? 특히 최근에 이제 백신이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이 상당히 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중국 같은 나라가 이제 R&D 투자 같은 걸 많이 하고 뭐 이런 거죠. 또 기술 변화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조사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은 또 규제도 하고 이렇게 되죠. 정치적 법리적 환경에서는 기업 입법이 증가하고 있다든지 특수 이익 집단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것들 뭐 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그런 것들이 증가해서 뭐
기업의 활동과 또 소비자의 일반 소비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는 뭐 책에 여러분들 잘 보시고요. 제가 이미 설명한 것도 많이 있는데 그런 거로 인해서 어떤 규제, 결국 정치 법률적인 환경은 규제죠. 그래서 입법이 증가한다든지 특수 이해관계가 이해관계자 집단이 증가하는 그런 추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온 이런 예는 아주 일부에 불과하고요. 실제는 이거보다 굉장히 더 많죠. 네, 볼 수 있고 거기 한국 사회만의 독특한 거시 환경적 특성을 찾아보자. 우리 어떤 특성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 특성을 보면 좀 근면성실하다, 또 빨리빨리 일한다, 이런 거 있고, 지정학적 요인으로는 분단국가, 그리고 대륙과 섬나라를 연결하는 그런 반도국가 이런 것도 있고, 또 제가 보면은 인구 밀도가 높고 젓가락 문화 같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자연적으로 보면은 사계절이 뚜렷하고 어떤 그런 거 있고요. 그죠? 그리고 정보통신 기술 같은 게 발달해서 전국 어디서나 빵빵 와이파이랑 휴대폰이 잘 터지고, 또 교통 같은 게 발달돼 있고, 그렇지만 저출산 그런 얘기가 있죠. 30만 이하 1년에 출산을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뭐죠? 또 스스로 지금 특히 젊은 층들을 중심으로 해서 20대나 30대를 중심으로 해서 살기가 어렵다, 헬조선 이런 얘기도 나오고, 또 그런 것들이 이제 또 정치적인 그런 것 결과로도 또 나오기도 하고요. 또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고, 이런 어떤 우리 사회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그죠? 네. 물론 이 중에 상당한 거는 또 그 다른 국가의 그 사회랑 또 비슷한 면도 있긴 있지만 그런 것들이 있다. 이거 이미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패스트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패스트 분석이라는 것은 그냥 그 앞자를 따서 political factor, economic factor, social, cultural 포함해도 되고요. factor, technology factor. 그래서 거시 환경을 분석하는데 패스트 분석이다 그러면은 그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술 요인을 각각 분석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패스트 분석이라고 해서 보통 이렇게 지난 시간에 얘기한 수학 분석이라든지 패스트 분석 얘기를 많이 하고요. 또 기업의 현재의 전략적 시장 분석이랄까, 기업을 분석하는데 많이 쓰는 분석이 3C 분석이 있어요. 3C 분석. 3C 분석은 우리 기업의 소비자는 누구인가, 우리 기업의 소비자, 컨슈머는 누구인가, 또 우리의 경쟁자는 누구인가, 컴페티터는 누구인가, 또 우리 자신은 누구인가, corporate 또는 컴퍼니, 이렇게 세 C를 3C를 구분해 가지고 CCC, 그래 3C 분석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거시 환경을 분석할 때 물론 이제 corporate은 내부 환경이긴 하지만 기업이니까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를 우리가 3C 분석, 패스트 분석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특히 이 패스트 분석 같은 거는 자기네가 통제 불가능한 분석, 거시 환경인 거고, 이 소비자라든지 경쟁이라든지 이런 것도 물론 통제가 불가능한 측면이 있지만 어쨌든 기업 활동에 있어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과업 환경, 태스크 인바이러먼트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네, 요거까지 해서 우리가 지금 그 3장을 끝냈고요. 네. 혹시 질문이 있거나 궁금한 게 있거나 그러면은 저한테 전화 주시면 돼요. 전화나 카톡이나 휴대폰. 물론 이제 이 캠퍼스에 남겨도 되는데 그럼 그거 다시 확인하고 뭐하고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금방금방 연락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화를 활용해서 휴대폰, 제 전화번호 알죠? 다시 알려드리면 010-2532-3388 010-2532-3388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하여튼
시험 준비 잘 해서 다음 주 화요일 20일 5시부터 뭐 50분을 줄지 뭐 40분에서 50분 사이 줄게요. 여러분들이 막 책 찾아보고 범위도 짧고 그래서 온라인으로 시험 치면은 시험 시간을 많이 안 줄 거예요. 그래서 그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충분히 해야만 찾아서 쓸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제 자료를 보면서, 교과서를 보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 할 거고요. 그래서 5시부터 오후 5시부터 한 45분 그 정도 되겠죠. 그 정도 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반드시 시험 시간 내에 쳐야지 뭐 사정이 생겨서 못한다 뭐 이런 거는 전 되지 않습니다. 그냥 시험 시간 내에 와서 치지 않으면 0점 처리입니다. 네. 그리고 그 레포트는 수학 분석과 관련된 레포트는 그 저기서 일단 좀 작성해 놓고 있다가요. 그 우리가 원래 학교에서 걷기로 했었지만 그때 못 걸으니까 일단 작성해 놓고 있다가 상황이 좋아져 가지고 학교 수업을 할 수 있으면 그때 제가 제출하고는 제출하고요. 아니면은 뭐 하여튼 나중에 또 안내를 해드릴게요. 하여튼 요번 다음 주까지 시험 볼 때까지는 그거는 그냥 가지고 있어라. 네, 그렇게 합니다. 예, 뭐 상황이 어려워져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게 돼서 좀 아쉬운 감이 있고요. 어쨌든 마지막으로 다음 20일 5시부터 한 45분 50분간 시험 잘 치시기 바라고요. 예, 또 다시 또 시험 끝나고 만나보겠습니다. 질문이 있으면 항상 아무 때나 뭐 저한테 연락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